For your dancing pleasure, names like Louis Armstrong, Tommy Dorsey, Guy Lombardo, Duke Ellington, Ralph Pacioli, and many others. Right now, we leave Louis Armstrong here at the Downbeat Club in San Francisco and go down to Los Angeles to the terrace room of the Hotel Statler for the music of Skinny Ennis and his orchestra. But first, let me remind all of you interested...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To give you the highlights of the past year's events. That's Years of Crisis, Sunday afternoon. You hear America's favorite shows on the CBS Radio Network.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네. 요새 방송 전에 도핑 테스트 해야 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브로입니다. 뽕브로. 안녕하세요. 서과정입니다. 몰락한 페북스타 김사부입니다. 떠오르는 페북스타 손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유. 지는 해와 떠오르는 별을 보니까 반갑군요. 인생 무상이죠. 네, 그렇죠. 인생이 이 안에 담겨있네요. 질 때가 있고 뜰 때가 있는 거죠. 인생 몰라요? 또, 근데 2019년에 왠지 또 김사부 또 도약을 확 할 것 같아요. 저 항상 뭐 새해에는 도약을 늘 준비하죠. 그렇죠. 네. 어쨌든 헛소리들 그만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네.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게 일이에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방송도 이번 방송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2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나 또한 다 100번 들었다고.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나도 이번 주에 그 댓글들 이렇게 쭉 보는데 그냥 댓글 많이 달렸네 좋다가 아니라 우리랑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들이 있으셨구나라는 느낌이 저도 되게 좋았어요. 간만에 따뜻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그래서 호섭이가 됐군요. 머리를 호섭이처럼 자르고 왔어요. 또 우리 서 과장이. 혹시 괴짜 가족이란 만화를 보신 분 있으시다면 저 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서 과장이 웃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제일 이상한 애잖아요. 네. 키 작고.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네.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먼저 남자 셋이 기다리고 있는데 서 과장님이 움츠러들어서 들어오는데 순간 띠리리리리 연극다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어요. 걔 이름이 태추온가? 네. 어쨌든 머리는 또 잘하니까요. 한껏 호섭이처럼 네. 자르신 우리 서 과장님. 우리 손 작가님 한껏 피곤해 보이시죠? 장난 아닙니다. 제가 안 하던 육체 노동을 좀 했더니 네. 허리도 지금 굽은 상태고 무릎 슬관절이 살짝 아파요. 야, 뭐 그거 하루 했다고. 아니 박스를 엄청 날랐어요. 장난 아닙니다. 네. 네, 용달 불러다 막 했더니 죽을 것 같아요. 이삿짐 센터를 부른 게 아니고. 용달차 2대 분량을 꽉 채워가지고 그걸 다 날랐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다 만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왜 우리 김사부 그 얘기 안 했네. 뭐요? 김사부 국가고시 봤잖아. 국가고시요? 네. 네, 봤죠. 진짜 그 힘든 국가고시를 보셨다고. 네. 패스하셨습니까? 1월 4일날 결과 나오는데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붙을 거예요. 이미 시험 봤는데 뭔 기도를. 그래도 기도를. 붙을 거야. 김엿. 딱 붙을 거야. 김엿. 혹시나 제가 아슬아슬 하더라도 이 다른 분들이 포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댓글 읽어주시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적절하게 요약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뻐근한 운전자님, 1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분의 캐릭터 그림 너무너무 좋으네요. 만나뵙지 못했지만 왠지 만나본 것 같은 친밀함이 마구마구 느껴집니다. 크크, 헤헤헤헤, 호호호. 김사부님 그대로 읽어주시기 바라봅니다. 아프냐? 그대로 읽어달라고 해서 제가 읽어봤어요. 네. 현세117님, 1주년 축하드립니다. 나에게 떠람대어란 가랑비입니다.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젖어들어 이제 목요일이 되면 아직인가라고 기다려지는 그런 방송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며 웃으며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2019년에도 쭉 길게 가는 떠람대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명, 2명, 3명님. 저에게 떠람대오는 출퇴근길에 매일 이야기하는 친구 같은 방송입니다. 출퇴근길 애들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어디 멀리 갈 때 많이 듣거든요. 저희 방송인데도. 네. 그리고 팬 아닌 제자. 떠람대오 1주년을 됐습니다. 네. 제목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추종하는 김사부님 덕분에 듣게 꺼지세요. 되었는데 네 분의 캐릭터와 닥치세요. 케미가 정말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분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아예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빨리 거기를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이 모여가지고 아니. 왜 자꾸 설명을 얘기할 하려고 거 그래요? 있어. 이거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연말에 모여가지고 우리 결산하듯이 그 모임에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올해의 인물이 누구냐. 그럼 당연히 김사부가 진행하는 쓰고 뱉다에서 그럼 연말 당연히 결산을 저는 했는데. 당연히 다른 패널들은 이렇게 다른 멤버들은 이렇게 뭐 그 사회생활이니까 저는 김사부님을 만난 게 영광이었고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이분은 끝까지 저는 떠람대오를 통해서 서 과장님을 알게 된 게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다 머리 저렇게 자르고 옵시다. 그래서 저는 네, 이분은 이제 파문입니다. 제 제자가 아닙니다. 이분이 그분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삐져가지고 팬 아닌 제자라고 옛다 이렇게 써주신 거군요. 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저는 파문했습니다. 제자 아닙니다. 고 보니까 자기 무덤을 파는 것 같은데. Y걸림 1주년 축하드립니다. 1주년 기념방송 1부 떠람대어의 기원에 대한 임브로님의 방송은 서과장님, 손자크님, 김사부님에 대한 헌정방송, 찬사방송으로 들리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빵빵 현욱 터트리며 들었습니다. 2번을 들었는데도 웃겨서 낄낄낄거리면서 들었어요. 저에게 떠람대어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제 안 먹는다고 건강해. 목숨에 큰 지장은 없지만 먹으면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건강하게 해주죠. 김사부님 페북 통해서 떠람대어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몰락한 페북 스타 김사부라고 하셨는데 몰락한 건 김사부님이 아니라 페북인 것 같습니다. 아멘. 민우민우님, 우와 떠람대어 1주년 너무 축하드려요. 중간에 합류해서 다 들었습니다. 요새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떠람대어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추천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베레베레베님, 저에게 떠람대어는 똑똑한 형, 누나들입니다. 이번 화는 빵빵 터졌습니다. 이어폰 끼고 들었는데 옆에서 아내가 미친 거 아니냐고 하네요. 네. 교회에 몇 안 되는 지혜와 지식 모두 겸비한 본받고 싶은 선배들이랄까요? 지탄받는 한국교회,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임브로와 새 친구들 같은 느낌? 임브로님, 직통 계시를 받으사 순종하시고 떠람대어를 만들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죠. 꿈씨 써니꽃님, 떠람대어 1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페북에 몰락한 스타였던 김사부가 신흥 강자 손자끄님을 팔로우하고 있던 저는 두 분이 함께 방송을 하신다기에 무척 기대를 가지고 첫 회부터 들었어요. 방송 들어가면서 임브로님의 컬트적 요소가 제 취향에 맞고 네 분이 열심히 준비하여 알려주시는 내용에 감탄과 공감하며 1년 감사히 잘 들었어요. 저에게 떠람대어란 멀고도 가까운 비밀 친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떠람대어가 어떤 의미인지, 당신에게 떠람대어가 어떤 존재인지 남겨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선물을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임브로 사비로 주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하지마. 2019년 하지마. 김사부의 쓰고 뱉다 이용 무료 할인 청취권. 무료 참여권, 네, 우대권 드리고 네. 또 이음숲 1일 숲 체험권 뭐 이런 거. 피톤치드 가득한 이음숲 1일 숲 체험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장님 헤어컷 무료. 근데 정말 그렇게 때울 거예요? 호소비 머리 자를 수 있는 바가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브로의 옷을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브로의 빈티지 옷, 네. 쉰내 나는 빈티지 옷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서 공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사부가 읽어주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올려주신 분들 계신데 네, 공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원 및 광고 해주시죠. 네,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1년 동안 또 이 새 기업, 새 회사 너무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간은 크리스천 문화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는 펜머스 문화선교회에서 2019 터치 다이어리를 매주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써있는 다이어리 아니고요. 그 교보문고 핫트랙스 같은 시중의 그런 펜시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예쁜 다이어리입니다. 아직 장만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댓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공지 게시판에서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 공지된 후원 계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는 투투민미님, 그레이스 전령님, 꿈씨써니꽃님, 공영승님께서 후원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꿈씨써니꽃님이 그 후원 내역을 살펴보니까 4월, 그리고 6, 7, 8, 9, 11, 12월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후원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 그레이스 전령님께서 1주년을 축하한다고 메일까지 보내주시면서 거금을 후원해 주셔서 넙죽 엎드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에피소드 후원도 참여해 주셨고요. 1년 동안 후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나시면 이제 한 해가 이제 곧 저물게 되겠죠. 아마 여기저기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작업들, 여러 가지 생각들, 또 대화들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8년도 결산. 빠바바밤. 네. BGM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김사부님이 준비하셨죠? 진행해 주시죠. 네, 뭐 준비라고 할 건 없고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이 키워드를 이제 저희가 나누는 가운데 분명히 방송을 듣는 많은 청취자분들도 아 맞아, 나의 올해 이거는 이거였지, 이거는 이거였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말 참 잘하네요. 잘하네요. 네. 준비해왔나? 멘트를? 저 뭐 소용돌이 뭐 이런 거 나오네. 그러니까 나도 놀랬어. 제가 약간 문학적 기재가 강해서 알다시피 제 스승님이 무라카미 하루키랑 김우시죠. 몰라요. 전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키워드. 키워드를 먼저 다 읊을까요? 아니, 하나하나. 아, 네. 베일에 쌓인 신부처럼 이걸 하나씩 오늘 몇 가지의 키워드를 이야기를 나누죠? 5가지 키워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 네. 올해의 영화. 뭔 소리야? 그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시상식 때 이렇게 두두두두두 그거예요? 치는 건데. 아, 근데 무슨 진동 온 줄 알았어요. 네. 네. 올해의 영화. 올해의 영화. 네. 올해의 영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브로 먼저. 아, 나 먼저?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영화는 2개예요. 원래 내가 이거는 올해 너무 인상적인 영화다라는 게 있는데 노천들은기? 아니야. 그거는 너무 좀 컬트적이라서 하나를 더 대중적인 걸 뽑았더니 올해는 마블 인피니티 워. 저한테는 어쨌든 그 10여 년간의 마블을 정리하는 그런 굉장히 호섭이 너 죽어. 왜 그래? 호섭이가 저한테 호섭이 야유를 막 보내오셔서 네. 호섭이 너 그거 하면 더 호섭이 같아. 이러고 있어. 네. 엄지를 아래로 치켜 세우는데 그렇죠. 순간 심영래 씨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피니티 워가 진짜 약간 기념비적인 느낌이 있죠. 그렇죠. 네. 그 마블의 10년을 정리하는 영화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최고는 이제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인피니티 워. 그래서 저는 2019년을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죠. 엔드게임. 가망이 없어. 네. 그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뽑아온 거는, 미안합니다. 2개를 뽑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제목은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라는 영화예요. 제가 지난 방송 때 잠깐 소개는 했는데, 제목은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라는 영화고, 헝가리 영화예요. 헝가리 영화. 감독은 일디코 엔 예디라는 굉장히 이상한 이름인데, 뭐, 줄거리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쇠고기 도축업체의 한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50대고 이렇게 팔에 약간 장애가 있는 재무이사인데 앤드레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앤드레. 이 사람은 모든 게 권태로워요. 사랑도 권태롭고 일하는 것도 권태롭고 은퇴를 이제 조금 앞두고 있고 이 앤드레는 모든 게 권태로운데 이 소고기 도축업체인데 여기에 품질검사 박사인 마리어라는 여자가 이제 들어와요. 박사예요. 근데 또 이 여자는 모든 게 버거운 여자예요. 인간관계도 되게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모든 걸 철두철미하게 그냥 법칙대로만 하는 이 여자인데 모든 게 권태로운 이 이사와 여기에 외부에서 들어온 박사인 이 마리어라는 모든 게 버거운 여자가 둘이서 같은 꿈을 꿔. 꿈에 같이 등장을 해. 판타지예요? 그 꿈을 꾸면은 이 꿈에 그 숫사슴은 이 앤드레고 암사슴은 이 마리어라는 여자인데 둘이서 같은 꿈을 꾼다라는 거를 보면서 둘이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예요. 그 꿈을 누가 꾸게 했어요? 아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꿈에서 숫사슴이야, 앤드레가. 근데 저기서 암사슴이 호수에 와. 그래서 왜 암사슴이 있지? 근데 둘이서 약간 이렇게 접촉을 하고 둘이서 이렇게 같이 다니고 그런 꿈을 꿔. 약간 몽환적인. 네, 몽환적인 영화예요. 근데 어느 날 여자가 들어와서 그 여자랑 갈등을 가지는데 상담을 하는데 상담사가 무슨 꿈을 꿨냐고 했더니 나 꿈에서 내가 사슴이었다. 또 옆에 있는 여자 박사도 나도 꿈에서 사슴이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둘이 같은 꿈을 꾸는 거야. 처음엔 서로가 상대를 놀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게 권태로운 남자와 모든 게 버거운 여자가 같은 꿈을 꾸면서 서로 사랑에 빠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를 치유하게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되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전 태어나서 헝가리 영화 처음 들어보네. 저도 헝가리 영화 처음 봤어요. 헝리우드? 저는 올해 영화를 많이 못 봤어요. 네, 좀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많이 못 봤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꼽을 만한 영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피니티 워. 인피니티 워야. 원래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기억나는 영화는 보헤미안 랩소디죠. 마마. 그거 김사부 영화 아니야? 준비했죠. 오, 준비했어? 네. 뭐 준비까지는 아니고 저도 그냥 뭐. 그 영화? 네. 손잡군 작년에도 드라마에서 비밀의 숲 저랑 똑같았는데. 올해도 겹치네. 네. 아 그래? 네. 괜찮아요. 내 아내가 보헤미안 랩소디 보고 와서 재밌다고 그래서 저는 안 본 주제에 한참 떠들었네요. 둘이서 나보고 보라 그래서 나 프레드 머큐리 싫어하는데 막 그러면서 왜 보지도 않고 그러냐 막 그래서 안 봤어요? 저 안 봤어요. 저도 사실 볼 생각이 없었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화 볼 짬도 없었는데 계속 주변에서 보라는 거예요. 꼭 봐야 된다고. 그러면 뭐 또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봤는데 보고 나서 후회했어요. 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뭔데? 주님 내 머릿속에서 이놈의 프레디 머큐리 목소리 좀 없애주세요. 인상적이라서 계속 생각나요. 그 라디오 가가 그 마지막 레디오. 예, 요 장면 있어요. 10만 명 그 라이브 에이드라는 엄청난 그 콘서트를 실제 실사로 이렇게 아마 CG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구현해 놓고 거기서 본래는 그룹 퀸이 한 20여 분 정도 메들리로 계속 불렀는데 영화에서는 한 11분 정도로 축약해서 해요. 근데 그것도 되게 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콘서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완전 몰입이 되거든요. 뭐 싱얼롱 뭐라 그러죠? 그거? 싱얼롱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영화관에서 부르는 수 있는 극장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저 같은 경우는 늦게 가가지고 이제 사람도 많이 없는 관이었는데 앞에 여고생들이 있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이제 따라 부르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봤어요? 싱어롱에서? 아니 그냥 일반 영화가. 네, 근데 너무 부르고 싶더라고 나도.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자 갔어요? 네, 혼자 갔어요. 네,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 혼자 막 혼자 갔는데 거기서 부르면 진짜 웃기겠다. 그렇지. 중년의 아저씨가. 중년 아니지.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여고생이 봤을 때 너 완전 중년이야. 아니야. 아무튼 그거를 보고 나서 한 2주간 계속 그 노래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 정말 강렬해요. 나 원래도 프레드 머큐리 별로 그냥 목소리 자체 퀸 노래를 안 좋아했는데 요새 그 퀸 노래가 사방에서 나오고 엄청 나오죠. 내 아내가 퀸을 그걸 보고 오더니 계속 퀸 노래를 틀어. 계속 틀어요. 그래서 약간 프레드 머큐리 별론데 나는 혼자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마음에 남는 영화였고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기는 했었어요. 그 어떤 예술가적 기질을 가진 이들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 어떤 삶의 어떤 그 퀸의 그 되게 인상적인 대사 그거였어요. 니네는 정체성이 뭐냐라고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물어봤더니 퀸 중에서도 이제 리드 보컬 사실 리더는 아니거든요. 프레디 머큐리가. 근데 어쨌든 대답을 하기를 부적응자들을 위한 부적응자들의 음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고 그게 이제 퀸이자 프레디 머큐리의 어떤 일대기를 담는 함축적인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거는 아니고요. 한 인생이 어떻게 이제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던 인생이 타인과 의지를 하고 또 뭐 이런 어떤 코드들로서 우리가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시니컬하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동성애 코드도 나오고 아무래도 그런 일탈적인 장면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흘려 볼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또 볼 수 있는 신앙적으로도 한번 투영해 볼 수 있는 네,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네. 그걸 보고 손작가가 많은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또 2019년에 동성애 담론에 대해서 또 진행도 하셔야 되잖아요. 동성애 주제로 방송도 진행해야 되고 하니까 역시 그런가요? 손작가 그런가요? 대단하네요. 그렇군요. 역시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올해 영화를 안 봤어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본 영화를 뽑아보니까 제가 6편을 봤더라고요. 나도 저 정도밖에 손작가보다 안 본 것 보지 같아. 않았어 내가. 나도 그 정도밖에 그걸 못 봤어. 기억한다는 게 더 놀랍다. 왜냐하면 예매를 모바일로 하니까 그게 다 기록이 남아요. 그렇군요. 네. 네. 바보. 저는 기계치라서 일부러 가서 그 표 끊는 데서 표 끊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그래. 아 진짜요? 난 예매 사람. 미리 안 해요? 나도 아니요. 그러는데. 난 사람. 예매를 안 하고 어떻게 봐요? 우리 집 옆에 가서 있는 극장들은 표 주세요. 어떻게 사람 오셨어요? 많지 않아요. 표 주세요. 영화 보고 싶어요. IPTV로 본 거 말고 그러니까 극장에서 본 영화가 6편인데 뭘 봤냐면요. 첫 번째 신과 함께. 최고의 영화군요. 올해 최고 영화. 네. 진짜 안 본 거야 영화를. 방송 때문에 본 거고. 두 번째 리틀 포레스트. 최고의 영화. 나랑 비슷한데? 세 번째 I am love. 네 번째 죄 많은 소녀. 다섯 번째 살아남은 아이. 마지막이 완벽한 타인. 와. 완벽한 그렇게 타임. 봤더라고요. 그 어떤 서과장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비주류. 아니야. 어쩌다 하여튼 이렇게 봤고 이 죄 많은 소녀 살아남은 아이 완벽한 타인 요게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뭐 그게 대상이 청소년이기도 하고 이제 어른들이기도 한 거고 이제 그것들이 폭로되었을 때 그 주변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룰 거는 살아남은 아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소녀 살아남은 아이는 청소년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죄 많은 소녀가 이제 여학생들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가 남학생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왜 청소년들 나오는 영화라고 하면은 제 세대 때는 비트. 그쵸, 비트. 그러니까 막 정우성, 임창정 같은 배우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청소년인데 영화 속에 나오는 청소년은 현실 속에 없는 청소년인 거예요. 그쵸. 너무 뛰어나게 멋있거나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를 영화 속에서 쓰고 있거나 되게 약간 그리고 패싸움을 하더라도 뭔가 싸움의 스케일이 너무 다르다던가. 오토바이를 두 손을 놓고서 타고. 그러니까 약간 비현실적인 만화 같은 청소년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 죄 많은 소녀 살아남은 아이를 보면서 정말 실제 하는 청소년들을 영화 속에 담았구나.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는 여자들에 대한 환상과 어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영화를 찍어서 되게 전형화된 여성들이 영화에 등장했었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되게 복합적인 성격의 인간 여자를 되게 많이 다룬 영화들이 많이 이제 나왔던 것처럼 청소년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상상해낸 청소년이 아니라 진짜 리얼 청소년이 들어있고요. 최무성 씨랑 김여진 씨가 부부로 나와요. 최무성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김여진은 그 김여진 응팔에서 태기 아버지. 몰라요. 응팔을 안 봤어요. 태기 아버지 그리고 김여진 씨 이렇게 둘이 부부로 나오고요. 아들 은찬이가 그러니까 친구들과 계곡으로 놀러를 갔다가 친구 기현이를 구하다가 본인이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아들 대신 친구가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현이를 너무 미워하게 되죠. 근데 보면 기현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요. 밉지만 미워하면 안 된다. 이 두 마음 사이를 굉장히 무한 진동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으면 이 부부가 막 으쌰으쌰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아내는 아들이 친구들과 물놀이 가겠다고 허락한 남편을 막 원망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서로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아니라는 걸 깨닫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막 이렇게 몰려가게 돼요. 두 부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찬이가 이제 의사자로 선정이 돼요. 친구를 구하다 죽었으니까. 그 주변에서는 이 의사자로 선정된 아들의 보상금 액수 막 이런 걸 궁금해하고 쑥덕쑥덕 거려요. 돈 얼마나 받았다더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쩌다가 이 부부가 웃거나 밝은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의아해하고 비난의 눈빛을 이웃들이 보냅니다. 근데 또 둘 다 우중충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슬픈 모습을 지속하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다그쳐요.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단순한 이웃들 사이에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의 사연이나 슬픔을 되게 무자르듯이 댕강댕강 잘라놓고 되게 간단하고 얄팍하게 위로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만큼이나 사연도 되게 복잡한 건데 그 영화가 그 미묘한 그 복잡한 것들을 되게 굉장히 잘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히 엄마 연기라는 김여진 씨 연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영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그 살아남은 아이라는 제목이 그 기현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기현이가 우연히 이 은찬이의 부모 최무성 씨와 김여진 씨와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실은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은 사이인데 우연히 이렇게 기현이가 이렇게 좀 궁지에 몰린 사건을 당하는 걸 보고 이 최무성 아버지가 도와줘요. 기현이가 학교도 잘리고 보살펴주는 부모도 없이 이제 혼자 알바하면서 사는 애거든요. 그래서 최무성 씨가 다가가면서 이제 선생도 돼주고 부모도 되어줍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막 감동 코드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관계의 어색한 시작과 되게 깊어짐의 과정에 대한 묘사가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요. 이 최무성 씨가 인보로 모른다 그랬는데 악마를 보았다에서 식인을 하는 살인자로 나오고요. 아, 그 퉁퉁한. 응팔에서 이제 태기 아빠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고요. 광기도 있고 눈에 그 약간 선량한 아버지의 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 아들을 잃은 아빠의 광기와 어른의 의연함을 되게 절묘하게 좋아하면서 연기를 되게 잘합니다. 표현 좋은데? 그랬습니까? 네. 아무튼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저도 어릴 때 20대 이제 교사를 오래 했는데 저를 되게 잘 따르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저도 되게 예뻐하고 같은 팀으로 이제 얘를 제가 관리하는 교사였는데 어느 날 약속을 했는데 얘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그러니까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저를 바람 맞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전화도 막 수십 통을 했는데 받지도 않고. 근데 제가 더 열받았던 거는 그 다음날 만났는데 막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상황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 청소년들 그 고유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약간 어른 무시하면서. 근데 나는 되게 이 아이한테 마음을 주고 되게 각별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하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합당한 화를 냈어요. 내가 얘한테 예의를 가르쳐야지 막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 그 애가 교회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 그 어색하게 인사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어른의 어른다움은 아이들이 알아본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청소년들 막 삐쩍 꼬라가지고 그냥 서 있는 것만 봐도 되게 위태로워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딱 그렇게 나오고 그 아이한테 다가가는 그 이제 친구 아빠의 연기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그때 되게 어른스럽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했던 그런 영화였고 그래서 지금도 아 나의 어설픔과 섣부름, 막 무례함 이런 것들을 반성하게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좋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안 봤는데. 근데 제가 이게 왜 완벽한 타인이랑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사실은 은찬이가 기현이를 구하다가 죽인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반전이 시작되거든요. 아 진짜 비밀이 있어? 비밀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였다가 이제 스릴러로 변하게 되는데 그 비밀을 알게 되면서 이제 뭔가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완벽한 타인도 사실 그런 거예요. 되게 화기애애한 친구들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핸드폰을 공개하자라는 게임을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그 핸드폰에 이제 오는 뭐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 내용을 다 공개하게 되면서 서로의 비밀이 까발려지고 그러면서 완전 그 관계가 무너지는 걸
영화에 다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진실을 그러니까 우리 넷도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진실을 안다라는 게 무엇일까? 사람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완벽한 영화. 타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VOD 나왔더라고. 보세요. 아 지금 10,000원이야? 5,000원 된 번. 서 과장님은 작년에도 미싱 사라진 여인. 약간 취향이 그런 쪽인 것 같아. 그런 거 뭔 느낌인지 결이 약간 비슷한데? 근데 그런 영화들은 보면은 재밌다는 거 알겠는데 쉽사리 손이 안 가요. 그치. 정확해. 나 손이 잘 안 가. 네. 보고 나면 너무 묵직해가지고. 그러게. 아무튼 오늘 소개를 잘 못한 것 같다. 내 영화를. 아니야. 잘했어요. 괜찮았어요? 항상 뭔가를 보고 싶게 만드는 게 있어요. 책도 잘 팔고 그러니까. 영화도 잘 팔고. 저는 올해의 영화는 원래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손자크가 했으니까 네. 저는 또 서브를 준비했습니다. 오. 저는 서치랑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왜 이 두 영화를 선택했냐면은 둘 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영화였어요. 이런 결의 이런 연출의 영화는 한 번도 못 봤었어요. 이런 스타일은 네, 서치 같은 경우는 진짜 딱 봐도 이거는 초저예산일 수밖에 없다. 그냥 앉아가지고 맥북 하나 켜고 딸이 실종이 됐는데 처음부터 이제 그 모니터로 시작이 돼요. 모니터에서 시작이 되면서 딸이 실종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 실종된 딸을 찾는데 뭐 딸의 SNS 여러 가지 뭐 활동한 그런 것들 해가지고 다 컴퓨터에서 시작해서 컴퓨터로 끝나는 영화거든요. 아 진짜? 컴퓨터 화면 앞에서. 근데 이게 너무 뛰어난 연출인 게 뭐냐면 그 키보드 이걸 치는 거를 이 아버지의 감정에 따라서 아버지의 감정이 침착할 때는 타자수도 천천히 침착하고 이게 타다다다다 하는데 긴박감이 느껴지는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하는데 너무 이거는 환상적인 연출이었어요. 시작하고 나서 5분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핸드폰 안에서 살잖아요. 핸드폰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언어적 사고체계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치. 그거에 맞는 완벽한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이게 약간 그 수미상관으로 해가지고 처음이랑 끝이 연결이 되는 결말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면은 와 진짜 이거는 끝내준다. 그냥요. 그 영화 네. 괜찮다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평이 네.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찾나요? 죽었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범인이 딸 친구인가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훌륭한 영화예요. 진짜 이 영화는 찬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어제 봤거든요. 그거 애니메이션이지. 애니메이션인데 와 이거 진짜 끝내줘요. 재밌어? 이것도 저도 한 번도 못 봤던 애니메이션의 결이에요. 이거는 애니메이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때려 부어가지고 한 완벽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저는 진짜? 생각해요. 음악, 연출, 그래픽, 스토리 정말 환상적이에요. 스파이더맨이 나와요? 스파이더맨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스파이더맨 세계관에서 이제 다른 차원이 열려가지고 그 차원에서 다른 스파이더맨들이 날라와요. 그래서 총 스파이더맨 6명이에요. 아 짜증나. 아니 근데 이게 막 짜증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연출들이랑 스토리를 너무 무르르듯이 잘 짜가지고 와 정말로 이것도 시작하고 나서 5분부터 끝날 때까지 진짜 환상적이다. 좀 침 흘리면서 봤어요 진짜로. 아 이거 극장에서 봤어요? 네, 어제 아내랑 봤는데 와 제가 스파이더맨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마블에 있는 모든 캐릭터 중에서 스파이더맨 제일 좋아해요. 근데 와 진짜 이건 진짜 스파이더맨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찬가 같은 건데 네. 캡틴 아메리카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냐? 캡틴 아메리카도 좋아하죠.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스파이더맨을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옷은 아이언맨 옷도 입고 다니지 않나요? 그 마블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스파이더맨은 약간 서민적인 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도 물론 자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스파이더맨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고유하게 이렇게 가져가면서 와 진짜 엄청 화려해요. 막 트렌디한 음악도 힙합 막 나오고 진짜 와 그 연출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런 그 이거 마블이에요? 네, 마블이요. 마블이랑 소니랑 네. 같이 했구나. 스파이더맨이 소니 판권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다 때려 부었는데 이건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화관에서 이거 안 봤으면은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저는 이거 진짜로 10번 보라 그래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요, 진짜. 네. 진짜 인피니티 워보다 이게 재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예요. 하잖아. 제가 여태까지 나온 스파이더맨 시리즈 다 봤거든요. 근데 제가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 제일 두 번째 네 올해의 사람 뚜둥 Man of the Year 올해의 사람 네 음부로는요
저 빼고. 왜 나부터요? 왜 넌 빼요? 네? 왜 넌 아니 빼요? 저 올해 사람으로 저 빼고 아 그래요? 너 빼라고. 아, 자기 자신 빼고 아니면 김사부 빼고? 널 빼라고. 날 빼라고 아, 올해 사람으로 그래? 나 언급하지. 아, 나 올해의 사람 몰락한 페북스타인데. 아, 제가 몰락한 김사부 게 아니라 헌정. 페북이 몰락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올해의 사람은 교계에서는 한 명, 김동호 목사님. 올해의 사람은 저는 교계에서는 김동호 목사님이고, 저는 이분 늘 어떤 그래도 교계 안에서 좀 올바름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어쨌든 혼자는 아니시죠. 어쨌든 계속 싸우면서 선배로서 좋은 역할들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교계에서는 김동호 목사님. 그다음에 바깥에서는 2명입니다. 이렇게 쌍을 이루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꼽겠습니다. 올해가 나에게서 올해의 인물 어떤 사람이 있을까라고 쭉 봤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떤 서로에게 없는 거를 추구하는 어떤 쌍 같다는 느낌? 한 쌍의 커플 같다는 느낌을 좀 가져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혼자 좀 쓸쓸하게 리더의 역할로서 가면서 욕도 많이 먹고 근데 분명한 건 이제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화를 위해서 어쨌든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룬 것은 굉장히 저는 호평을 해주고 싶고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는 제가 지난주에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마이클 무어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중에서는 유일하게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마이클 무어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유쾌하게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칸느 영화제에도 출품을 하는 사람인데 이 마이클 무어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VOD로 나와가지고 봤는데 화씨 119 그거 전에 911.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화씨 911은 옛날에 9.11 테러 때 나온 거고요. 그걸 반대로 화씨 119. 왜냐하면 11월 9일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날이에요. 그 날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날이라서 화씨 119 트럼프의 시대 그거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런 사람이구나. 말 그대로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으로는 조금 호황을 가지고 온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후퇴를 가지고 온 사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가 좀 어떤 동전의 양면 같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올해의 인물은 요 2명,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을 꼽겠습니다. 네, 서 과장님. 저는 송은희 씨를 꼽았습니다. 응? 송은희 씨. 왜? 며칠 전 어저께 그저께 KBS 연예대상을 이영자 씨가 받았더라고요. KBS에서 여자가 그 연예대상을 받은 건 처음이래요. 아 진짜? 오. 그리고 전 방송사를 합쳐서 세 번째 대상이 여자가 여자가 세 번째로 대상을 받은 게 이영자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방송계에서도 여자들이 좀 이렇게 정상을 찍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였었던 거죠, 그동안.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처음에 그 포문을 열었었던 것이 송은희 씨예요. 그 송은희 씨가 뭔가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방송을 만들어 가고 그것들을 이제 납품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초야에 묻혀 있었던 동료 개그맨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걔네들을 다 하나씩 세워가고 자리를 주더라고요. 맞아. 그런 모습들이 그러면서도 약간 이제 예를 들면 강호동 사단, 뭐 유재석 사단 하면은 어떤 군기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약간 남자들이라서 그런지 더 모르겠는데 송은이한테는 또 그런 리더십은 또 없어요. 아니면 이제 자기 라인에 서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위압감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조금 주목받지 못하고 묻혀 지내는 동료들에게 자리를 줘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그녀가 만든 프로그램이나 그 셀럽5. 셀럽5의 활동을 제가 막 되게 재밌게 보고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셀럽5 활동을 보면서도 애쓴다,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막 되게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진 않는데 근데 그 짠하다라는 감정선 아래에 느껴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존경심 이런 게 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주고. 나도 송은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이 하고 있는 방송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떤 관성으로 그냥 쭉 갈 수 있는데, 관성적으로 쭉 갈 수 있는데, 뭔가 다른 거 해보고 싶어. 새로운 거 해보고 싶어. 난 더 이상 이 매너리즘에 잠식되고 싶지 않아. 라는 듯한 어떤 날갯짓? 몸부림? 그런 것 때문에 팟캐스트도 새로 김숙이랑 같이 뛰어들어서 어쨌든 굵은 선을 긋고 셀러5도 만들고. 사실 그 팟캐스트도 자리가 없어서 팟캐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은이 씨가 되게 정상을 찍었고 매너리즘을 느껴서 난 다른 것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송은이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송은이 씨는 사실 이렇게 동료들이 유재석 이렇잖아요. 그들이 정상을 찍을 때 송은이 씨는 한 번도 이렇게 막 정상을 찍거나 막 이랬었던 그런 배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숙과 송은이 그 방송도 초창기가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재밌지만 초창기가 진짜 재밌대요. 그러니까 둘이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으니까 팟캐스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BGM을 깔려고 해도 깔 수가 없으니까 둘이 직접 뭐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BGM을 깔거나 아니면은 송은이 씨, 김숙이 게임을 해요. 일부러 방송 이제 마이크가 돌아갈 때 게임을 해요. 그러면 게임 그 배경음악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방송 배경음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동료 개그맨들 따라다니면서 음성을 따갖고 와요. 그 유재석한테 음성을 따요. 뭐 우리 팟캐스트 시작했는데 뭐 축하 멘트 좀 해줘. 그러면은 유재석이 은희야 이제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막 이런 멘트를 이제 따갖고 와가지고 그거 보내주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냐면은 자 속초바다의 뭐 파도 소리입니다. 이러면서 파도 소리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허접하게 방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광고주도 붙지 않으니까 지인들이 뭐 어디 뭐 감자탕 하는 지인. 카페 하는 지인들이 광고송 같은 거 부르면서 그 광고 음성을 보내주면 그거 틀어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뭐 최고의 팟캐스트가 된 거고. 그러니까 송은이 씨가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감동적인 거는 이렇게 더불어 먹고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저도 좋습니다. 송은이 별 4개 드리겠습니다. 네. 송은이 얘기를 듣고 서 과장님 머리 보니까 또 송은이 머리가. 또 비슷하네요. 저도 올해 인물 생각해 보라 그랬을 때 생각나는 인물은 사실 저도 제 인브로 얘기했듯이 똑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생각을 안 한 거지. 대통령? 네, 대통령이 생각이 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뭐 도널드 트럼프 존경하나요?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위대한 아메리카? 아니. 도널드 트럼프는 굉장히 사대주의자. 좋은 형이고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뭐 지지율 지금 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큰 틀에서 또 한국 역사라든가 정치의 흐름이라든가 한 개인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만한 대통령이 없구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 아무리 조금 과대 포장하거나 또 과다하게 폄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제 신빙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저 스스로 이제 좀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쭉 이 상태로 좀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힘내시고 쭉 그 길을 갔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아마 한바탕 휘몰아칠 것 같은데 그 통합교단의 김씨 부자 문제가 굉장히 컸죠. 인물은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인물은 인물인 것 같아요. 인물은 인물인 것 같고 한국교회의 어떤 그 병폐를 종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사건이었었어 가지고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번 우리가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인물로 좀 선정을 해봅니다. 네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의 인물이시죠. 네네. 인물이죠. 어쨌든 네네. 김명성님. 네네네. 저는 올해의 사람, 올해의 인물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왜요? 네. 저는 프레디 머큐리 전혀 몰랐고 퀸에 대해서만 알았거든요. 근데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보고 나서 진짜 프레디 머큐리 덕질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라이브 에이드 공연 맨날 프레디 틀어놓고. 머큐리는 몇 년생인가요? 몰라요. 그들의 락 장르를 뭐라고 하나요? 퀸락. 웃기지 마, 자식아. 네, 어쨌든.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인간 안에 구멍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화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거의 절정에 가가지고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은 마취가 필요해. 저는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비고 갔어요. 네, 그렇군요. 네. 후벼졌군요. 지금도 계속 프레디 머큐리에 대해서 틈틈이 유튜브 통해서 덕질을 하고 있는데 저도 내년에 기회가 되면은 프레디 머큐리 헌정 방송 보헤미안 랩소디 한번 꼭 하고 싶고요. 난닝고 입고 오나요? 네, 난닝고 있고 여기다가 완장 차고 올 거예요. 올백하고 오나요? 코털 이렇게 인물어 머리하고. 네네. 네. 근데 요새도 계속 퀸 노래를 듣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퀸 노래를 듣기는 들었었는데 자세히는 안 들었거든요. 근데 요새 차에서 틀어놓고 가만히 들으면은 이 사람 목소리에 홀리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이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다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고음에 올라갔을 때는 되게 깨끗한 여자의 음색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끝부분은 되게 파워풀한 남자 보컬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하면 또 방송 듣는 분들도 나 싫어할 텐데, 인부로 싫어할 텐데. 네. 저는 사실 프레디 머큐리나 퀸은 락으로서 장르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음악은 좀 장르 지향을 하는 사람인데, 요새 프레디 머큐리와 퀸이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는 걸 보면서 누가 예전에 어떤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중성의 끝에 가면 장르가 된다라는 말을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들었을 때 이거 장르가 없어. 이게 무슨 락이야. 그 장르를 오페라 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락이야. 뭐 락이 뭐 이래 그랬는데, 대중성의 끝에 가면 이게 장르가 된다는 건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다시 새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퀸이 장르라니까요. 그러니까 퀸이 장르가 된 거지. 네.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이 듣는 게 I Want to Break Free라는 곡 많이 듣는데 이걸 들으면은 정말로 이 사람의 목소리에 너무 홀려요. 이것만 한 어제도 20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20번 정도 들었고, 뭐 레디오 가가 그것도 너무 많이 들었고, 보헤미안 랩소디는 원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노래가 엄청 길고 난해하잖아요. 갈릴레오 뭐 이런 거 나오고 하는데,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와, 이건 천재적이다. 한 6곡을 한 번에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쵸. 튜닝의 끝이 순정이라니까요. 순정이 아니잖아. 이건 순정이잖아요. 예. 이 순정이라고? 프레디 머큐리가 순정이지. 나랑 지금 다른 의미를 네, 하는구나. 적절하지 못했던. 네. 네. 그건 그 노래는 완전 겁나 튜닝이 돼 있는 거지. 근데 6가지를 뒤집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보면 그 어떤 느낌인지 이제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정이 아니라 자꾸 이제 변주를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장르를 계속 파괴하고. 근데 그게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하려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 대중성의 끝에 가면 그게 장르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퀸의 정체성이 뭐냐면 늘 기존과 순정에 대해서 반대로 계속해서 그거를 깨트리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적응자들의 부적응을 위한 음악이라고 했고,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가 왜 더 부각되냐면 그 퀸 안에서도 또 부적응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화려한 디자인된 옷을 입다가 나중에는 락밴드인데 혼자 머리 잘라버리고 난닝구 입고 나오고 이런 어떤 기이한 행위들이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부정응자로서 어떤 그 뭐 예술성의 극한을 달리는 인물이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고, 사실상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마성, 그러니까 미성의 소유자이잖아요. 그 음악 목소리 듣고 있으면 진짜 홀리거든요. 네, 굉장히 마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굉장히 독특하고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각인이 된 것이지, 이 사람 자체가 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인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생각할 거리도 많았지만 동시에 약간 혹시 또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는 우리 또 청소년 여러분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김사부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인 영혼들이 쉽게 아유, 이제 동화되는. 뭐 올해의 인물이라는 게 네, 그렇죠. 그냥 뭐 존경해야 될 사람을 꼭 꼽아야 되는 건 맞아요,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전 이 형 존경해요. 네. 멋있잖아요. 좀 이렇게 네. 포장을 덮어주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 어쨌든 그거에 굴하지 않고 이 끝없는 예술 혼을 태워가지고 진짜 끝까지 간다는 게, 와, 진짜 너무 멋있어. 나 영화 보고 싶다. 이거 집에서 보면 안 돼. 집에서 보면 감동의 그 10분의 1도 못 느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2018년도 연말결산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